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온 끝에 드디어 안락한 노후를 즐길 때가 되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해 남부러울 것 없는 대접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70살 이혜숙 여사의 경험담입니다. 그녀 역시 아들과 며느리가 마련해준 그 효도의 천국 속에 흠뻑 젖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배려는 실버타운 요양보호사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유리장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서 실버타운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집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그 문 뒤에 숨겨진 더 경악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효심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획 화목해 보이는 가정의 균열, 그리고 한 노인의 가장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방역. 지금부터 그 집 문 너머의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이혜숙입니다. 올해 70이고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도 벌써 꽤 시간이 흘렀네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깔끔하게 제 곁을 떠나주어 고생은 안 시켰지만 남긴 유산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저 마포구에 위치한 제법 널찍한 방 3개짜리 오래된 아파트 한 채와 저라는 사람 하나가 전부였죠. 그동안 저는 그 집을 지키며 퇴직 공무원다운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삼시세끼 직접 차려 먹고 아침에는 시장에 가고 오후에는 화분을 돌리거나 신문을 보며 하루를 보냈지요.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었지만 참 평온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제가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공부도 곧잘 해서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IT 기업에 취직해 연봉도 꽤 높았죠. 며느리 지원이는 영리하고 일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말솜씨가 좋고 살림도 야무져서 저는 한때 제 팔자가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이들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어머니 환경을 좀 바꿔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실버타운은 정말 시설이 좋대요. 다들 만족하며 사신다더라고요.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기 싫은 게 아니라 집이 좁아서 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그래요. 처음에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고 결정적으로 제가 주방에서 한번 미끄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음에도 아이들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죠. 몇 달 후 아이들은 저를 경기도 근교의 고급 실버타운으로 데려갔습니다. 풍경이 정말 예술이더군요. 정원에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멀리 산항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최신식이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어머니 저희가 고심해서 고른 곳이에요. 1년치 비용은 저희가 다 냈으니까 걱정 마시고 즐기기만 하세요. 하고 싶은 공부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지원이가 제 팔짱을 끼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애들을 고생시켰나 하는 미안함이 들었죠. 결국 저는 입주를 수락했습니다. 이삿날 아이들은 저보다 더 들떠 보였습니다. 지원이는 제 짐을 손수 챙기며 실버타운에서 입으라고 새 옷을 여러 벌 사왔고 민석이는 억 단위에 달하는 거액의 연간 비용을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는 서운함도 컸지만 아이들의 지극한 효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버타운의 생활은 완벽했습니다. 방은 넓고 쾌적했으며 서비스는 세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첫날 밤 푹신한 침대에 누워 낯선 디퓨저 향기를 맡고 있자니 말할 수야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너무 좋지만 마치 황금으로 만든 화려한 새장 같았습니다. 우리 집 특유의 낡은 나무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종종 베란다 의자에 앉아 서울 도심 쪽을 바라보며 집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저 단순한 향수병인 줄로만 알았지요. 실버타운의 일상은 잔잔했습니다. 오전에는 서예를 배우고 오후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화 감상이나 노래 교실이 열렸지요. 아들과 며느리도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좋아하는 간식과 과일을 사 들고 면회를 왔으니까요. 그들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제가 반찬 투정을 하면 달래주기도 하며 화목한 가족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죠. 만약 그날 밤 요양보호사 소영 씨의 무심한 말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완벽한 풍경화로 남았을 겁니다. 소영스 씨는 갓 졸업한 싹싹한 아가씨였는데 잠이 안 올 때면 제 방에 들어와 말동무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이루던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소영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 한 달 비용이 장난이 아닌데 말이에요. 예전에 제 친구네 할아버지는 비싸서 2달도 못 버티고 나가셨거든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애들이 고생이지 나도 짐이 되기 싫어서 온 거야. 그러자 소영 씨가 입술을 삐죽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지난주에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친구가 어머니 아드님 댁 근처에 사는데 거기서 며느님을 봤대요. 웬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짐을 잔뜩 들고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웃들한테는 시골에서 어머니를 드디어 서울로 모셔왔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제 손이 덜컥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자 소영 씨는 당황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몇 분 더 마사지를 부탁했지만 마음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누구이며 어디로 들어갔단 말인가. 분명 공간이 좁아서 저를 모실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원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짐은 그대로 방에 둘게요.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시면 돼요. 집은 영원히 어머니 집이니까요. 만약 정말 집을 비워둘 생각이었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가슴 속에 끔찍한 추측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편히 모신 게 아니라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외로울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제가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저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친정엄마를 들인 것이 아닐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숨을 몰아쉬며 가방 깊숙이 숨겨둔 집 열쇠를 만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제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죠.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돌발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법은 아주 익숙하니까요. 소영 씨가 다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맞다, 어머니. 그 며느님이 이웃들한테 그러더래요. 자기 엄마가 평생 시골에서 고생만 했는데 이제야 서울 딸 집에서 효도받게 됐다고, 그게 자기 평생 소원이었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래요. 효심이라니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죽을 때까지 아이들이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며 고마워했겠지요. 밤 8시 실버타운의 근무, 교대 시간입니다. 하루 중 가장 어수선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제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고요한 복대는 여전히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TV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화를 신고 겉옷을 걸친 차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늘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흙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 지나가던 택시를 잡고 40년을 살았던 집 주소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더군요. 할머니 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시나 봐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멀어지는 실버타운 건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곳은 화려한 궁전인 동시에 금칠을 한 무덤이었다고. 택시가 빗길을 달리는 동안 제 시선은 앞을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선 시끄러운 시사 토론이 흘러나왔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지금 우리 집 주방엔 누가 불을 켜두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 왔습니다, 할머니. 기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낡은 아파트의 벽면, 가로등 불빛, 그리고 4층, 우리 집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저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기사님은 걱정스러운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계단 및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아주 작은 철문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쓰던 곳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예비 열쇠 꾸러미를 꺼내 녹슨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 커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먼지와 조명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창고 안을 비춘 순간 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엔 제가 쓰던 낡은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썼던 붉은 원목 침대 매트릭스는 축축한 벽면에 기대어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아끼던 옷들은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담겨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찢어놓은 것은 일찍 떠난 남편과 찍은 유일한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유리는 깨져 있었고 사진은 구겨진 채 폐지더미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꺼내 소매로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곳은 창고가 아니라 제 인생의 무덤이었습니다. 방은 그대로 두겠다던 약속 가구도 건드리지 않겠다던 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자 하나 쓰지 않고 제 흔적을 폐기물처럼 던져둔 것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벽에 기대어 두고 철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실시 2이죠. 경찰서죠. 제 명의의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신고합니다.
위치는 마포구 5호동 55A파트 4층입니다. 저는 집주인이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확인 가능합니다. 당장 사람 좀 보내주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저는 집 아래에서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비는 가늘어졌고 길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불 켜진 창문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15분 뒤 경광등을 밝히며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창피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젊은 경찰과 베테랑, 경찰이 내려 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40년을 산 집입니다. 보름 전 집을 잠시 비운 사이 허락 없이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경찰들은 심각성을 느끼고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4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신고 접수되어 현장 확인 나왔습니다. 고요했던 복도의 폭죽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당황한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제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홈웨어를 입고 한쪽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사배간이 된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 이 여사님이 무단 점유로 신고하셨는데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말에 민석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이분은 제 어머니신데 가족끼리 무슨 무단 점유라고? 민석이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니? 아들은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을 따라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고가로 보이는 새 카펫이 깔려 있었고 소파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던 자리에 며느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주방에선 맛있는 찌개 냄새가 났고 식탁엔 3인분의 식기와 과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면회객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그들의 새 집이었습니다. 제가 제 방이었던 곳의 문을 열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침대 머리맡에 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사돈, 여긴 어쩐 일로? 저는 그녀를 원망의 눈초리 없이 그저 바라봤습니다. 제 방이 어떻게 변했나 보러 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조서를 꾸미는 동안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내 물건들은 어디 있니 그대로 둔다더니 제 물음에 민석이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잠시만 계시게 하려고? 어머니는 거기서 편히 계시니까 내 효심이라는 게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고 장모를 내 침대에 모시는 거였니?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물건들은 지하 창고에서 다 확인했다. 경찰관님, 증거 사진 다 찍어뒀으니 절차대로 처리해 주세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가 신고자분께 있고 거주자들이 합법적 권한 없이 거주 중이라면 무단 침입 및 점유가 성립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처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가슴을 쥐어짜며 지원아, 네가 어떻게 라고 말하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엄마 지원의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어머니는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 숨을 헐떡였고 민석이는 매일 식구를 부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세상이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전 울며 매달렸지만 지금은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들것에 실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르고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굽은 손가락과 굳은 살, 서울 대저택에서 여유를 즐기던 손이 아니라 평생 시골에서 흙을 만지고 빨래를 하던 손이었습니다. 응급실 앞 차가운 복도, 수술실 앞 붉은 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남겨진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죽음 같은 침묵을 견뎠습니다. 한참 뒤 지원이가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지원이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갈라졌습니다. 무릎이 타일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아픈 기색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아프세요? 반년 전에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제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사람 꼴이 아니게 구토를 하시고 사흘 내내 드시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영상통화로는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평생 전라남도 시골 구석에서 고생만 하셨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저 하나 키우느라 뼈가 휘도록 일만 하셨죠. 전 일하느라 엄마를 서울에 제대로 한 번도 못 모셔왔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 제 마지막 소원이 엄마를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직접 곁에서 수발하며 효도하는 거였어요. 엄마는 평생 자존심 하나로 버티셨는데 마지막만큼은 서울 딸 집에서 대접받다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원이는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민석 씨랑 사는 집은 너무 좁고 그렇다고 새로 집을 구할 능력은 안 되고 정말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미친 짓을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계획을 짰어요.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셔다 드리고 그 빈자리에 저희 엄마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뒤집혔었나 봐요. 아들 민석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공범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원이를 일으켜 세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원아, 네가 네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틀리지 않았다. 세상 모든 딸이 가져야 할 마음이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엄격해졌습니다. 네 효심이 시어머니를 짓밟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였다. 내 남편의 사진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걸 봤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차갑게 식었는지 아니. 저는 아들도 꾸짖었습니다. 민서가 넌 남편으로서 아내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올바른 길을 제시했어야지. 왜 이런 비겁한 거짓말에 공범이 됐니? 넌 아들로서 네 엄마가 쫓겨나는 걸 보면서 진실 한마디를 못했어. 네 잘못이 더 크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쇼크였지만 고비를 넘겼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먼저 들여보낸 뒤 나중에 혼자 사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기운 없는 눈으로 저를 보더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말렸습니다. 사돈 그냥 누워 계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돈, 미안합니다. 저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짓을 우리 시골 사람들도 사람돌이는 아는데 제가 사돈께 너무 큰 죄를 지었네요. 몸 추스르는 대로 당장 시골로 내려갈게요. 폐 안 끼칠게요.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둘은 참 닮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일찍 혼자가 되어 자식 하나만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온 세월. 자식들은 그 사랑을 갚겠답시고 가장 어리석고 상처 주는 방식을 택했지만요. 사돈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그날 밤 저는 복도에서 민석이와 지원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생각해봤다. 이번 일은 더 이상 묻지 않으마.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배운 건 아니다. 난 30년 공무원 생활하며 규정 지키고 양보하며 살았어. 내가 폐만 안 끼치면 너희가 알아줄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젠 알겠다. 내가 너무 깨끗하게 조용히 양보하니까 너희는 이 집이 원래 내 집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거야. 내 어이에게 석 달의 시간을 주마. 그동안 사돈을 잘 모셔라. 이 집은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지원이의 눈이 감동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석 달 뒤엔 내가 돌아올 거다. 사돈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그게 내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효도를 하고 싶다면 너희 방식대로 해라. 내 것을 뺏지 말고. 민석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집을 정돈하고 어머니를 다시 모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집으로 저희가 초대받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지원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엄마는 좋은 분이더라. 나처럼 고생한 여자고 내가 힘들게 하지는 않을게. 지원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후 사돈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저는 틈날 때마다 사과를 깎아 그녀에게 먹여주었습니다. 혜숙 씨 정말 날 안 원망해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답했습니다. 원망해서 뭐 하겠어요. 자식들이 바보 같은 걸. 사돈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혜숙 씨 같은 시어머니를 둔 우리 지원이가 복이 많네요. 저는 다시 북한산 자락의 실버타운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임시 휴식처가 되었으니까요. 석 달 뒤 서울엔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다시 마포구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향기가 저를 방했습니다. 조명 냄새, 구수한 찌개 냄새. 바로 제 집의 냄새였습니다. 거실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구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깨졌던 결혼 사진도 새 액자에 끼워져 걸려 있더군요.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 한 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돈은 3주 전에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원이 말로는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고맙다고 하셨답니다. 민석이가 주방에서 소고기, 뭇국을 끓이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석 달 동안 요리 좀 배웠는데 합격점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제가 아끼던 낡은 슬리퍼를 갈아 신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벽엔 이제 사진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명절 때 찍은 사진, 손주와 함께 간 나들이 사진. 그 사진들은 우리 가족이 붕괴의 위기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날 밤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혹은 더 격렬하게 싸우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은 되찾았을지 몰라도 가족은 영영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삶에 거친 폭풍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혜숙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며느리 지원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밑바닥엔 한 딸의 처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용으로 승화시킨 이 여사의 대다 아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와 용서가 무엇인지 묻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여사였다면 당신을 상처 입힌 이들을 그렇게 안아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후 당신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야기의 뒷이야기 아들과 며느리의 변호화 등을 더 자세히 상상해 보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실제, 한국의 노인 부양 갈등에 대한 통계나 정보를 찾아드릴까요? 비슷한 감동을 주는 다른 한국 단편 소설 스타일의 이야기를 추천해 드릴까요?